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윤입니다. 자주 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비판을 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 4명이 있답니다. 첫 번째 세종대왕입니다. 두 번째 이순신 장군입니다. 세 번째 다산 정약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개그맨 유재석 씨입니다. 이 4사람은 모든 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분들 중에 세종대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또를 고소하는 자는 곤장 100대에 처한다. 1422년 2월 3일 세종실록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세종의 육성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제는 세종의 실수, 수령 고소 금지법입니다. 고려를 타도하고 조선이라는 새 나라를 세울 때 이성계와 정도전이 이끄는 군사 그리고 신진 4대부 연합 세력이 꿈꿨던 나라 형태가 있습니다. 강력한 중앙 집권형 국가였습니다. 중앙정부와 그 정부가 파견한 지방관이 한 나라의 군사와 경제와 행정을 장악하는 나라였죠. 이 건국 세력의 정적인 옛 고려 지방 토우 세력들을 약화시키고 군왕에서 백성까지 성리학적인 수직 질서가 확립된 이상사회를 이 사람들은 꿈꿨습니다. 그래야지 고려 왕조가 말기에 보여준 부패한 모습을 통제할 수 있다고 이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지방관, 다시 말해서 중앙 권력을 대리하는 사또, 수령이라고 하죠. 받을 숫자, 지킬 숫자에다가 명령 영자입니다. 이 사또의 권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4대 조선 국왕 세종은 결정적인 정책을 내놓습니다. 즉위 4년 만인 1422년 음력 2월 3일 세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주에서 수령을 고발한 백성은 장 100대를 치고 삼천리 유배형에 처한다고 하니 임금께서 그대로 따랐다. 살다 보면 때로는 신념과 의도가 현실을 그릇되게 이끌기도 하는 법입니다. 이 세종이 결제한 법, 수령고소금지법이라고도 하고 부민고소금지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법은 지방관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지만 이후 오래도록 백성의 민의 상달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했습니다. 조선 공동체 민의 통로를 단절시킨 수령고소금지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허조라는 선비가 있습니다. 강직하기 짝이 없는 선비입니다. 이 허조를 태종 이방원은 끔찍이 아꼈습니다. 끝없는 바른말에 곤장을 때리고 파직도 했지만 결국 태종은 허조를 재차 불러 고위직에 중용합니다. 셋째 아들 이도에게 왕위를 물려준 뒤 어느 잔칫날 상왕 태종은 세종 앞에서 허조의 어깨를 만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조는 나의 주춧돌이다. 허조는 또 사람을 대할 때 반드시 존비와 장류의 분별을 어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허조를 자기 주춧돌이라고 불렀던 태종은 허조가 바른 소리를 하면 바로 귀를 기울이고 실천에 옮기곤 했답니다. 좌의정 허조가 죽었을 때 실록에 기록된 그의 졸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420년입니다. 상왕으로 물러나 있던 그의 9월 4일 태종이 자기 거처인 낙천정, 지금 서울의 광진구 어느 쪽에 있습니다. 이 낙천정으로 가기는 길에 중랑천변을 지납니다. 거기에 송계원평이라는 들판이 있는데 거기에 허조와 몇몇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도중에 허조가 불쑥 주제를 돌립니다. 아전과 백성이 수령의 잘못을 고발하는 자가 흔히 있으니 풍속이 심히 나빠져서 화가 납니다. 이를 막지 못하면 아내는 남편을, 아들은 아비를 배반하고 노비는 주인을 음해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허조가 땅바닥에 머리를 찍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수령 고발 금지를 주변에서 반대해서 오늘에야 상왕께 아릅니다. 그 눈물에 감동한 태종은 즉시 이를 시행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들판에서 태종을 만나기 1년하고도 석 달 전 허조는 회의석상에서 세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령에 대한 고소 고발을 금지해서 풍속을 두텁게 해야 합니다. 라고요. 이 말을 듣고 세종이 다른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으니까 모두가 딴소리를 하는데 우승지, 그때는 우대언이었습니다.
우대원 벼슬을 가지고 있던 이 수라는 사람이 탐관오리를 고발하지 않는다면 그 해가 필히 백성에게 미친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랬더니 허조는 수령이 하는 짓은 고발이 없어도 많은 사람들 귀와 눈에 드러난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논의가 거칠어지니까 세종은 그 좌중에 술을 5잔씩 돌리고 서둘러 회의를 끝내고 말죠. 허조는 바로 이날 회의를 가슴에 새기고 있다가 자기를 신뢰하던 상왕 태종에게 직보한 겁니다. 태종을 만나고 9일 뒤 허조가 세종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고로 천하와 국가에는 상하 구분이 없을 수 없습니다. 별처럼 작은 불이라도 온 들을 태운다고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두면 임금이라도 신하를 둘 수 없게 되고 아비라도 자식을 거닐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상전을 고발하는 노비는 목을 베시라. 아전이나 백성이 고을 수령을 고발하면 영모와 살인죄가 아닌 한 수령에게 죄가 있더라도 처벌하지 말고, 만일 고발이 음해와 무고라면 고발한 사람을 중죄로 처벌하시라라고요. 그리고 저는 예를 듭니다. 고려 때는 수령을 능멸하면 그 집을, 능멸한 자의 집을 연못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라고 덧붙이죠. 입법 예가 있다는 겁니다. 이날짜의 실록 기사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에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1420년 9월 13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1422년 형조에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만들어서 세종에게 보고합니다. 이렇습니다. 수령을 고발한 사람은 장 100대를 치고 삼천리 유배를 보낸다. 고발당한 수령은 영모와 살인죄가 아닌 한 고발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하지 않는다. 이 또한 세종은 그대로 따랐다라고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날이 바로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노비의 주인 고소 금지법과 부민의 수령 고소 금지법이 탄생한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수령 고소 금지법에 대해서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세종의 아버지인 태종은 즉위하고 7달이 지난 1401년 7월 18일 궁궐에 신문고를 설치합니다. 처음의 명칭은 오를 등자를 쓰는 등문고였습니다. 올라서 아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태종은 하소연할 데 없는 백성으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올릴 자는 북을 울리라 하고 명하고 이를 신문고로 이름을 고쳤습니다. 억울한 일을 관청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누구든 북을 취대 남을 무고하기 위해 북을 올리면 처벌한다고 조건을 달았죠. 그리고 이듬해 1402년 정월 태종은 신문고 기능을 대폭 확대합니다. 정치의 득실, 민생 문제도 신문고 대상이 됐습니다. 또 고한 내용이 이치에 맞지 않아도 면책을 한다고 했습니다. 영모나 반란 사건에는 집단 고발도 받아들이고 대규모의 포상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고를 주로 이용한 사람들은 왕조 교체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되거나 노비를 남에게 빼앗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문고 설치와 확대된 뒤 13년 뒤까지 북을 치는 민원이 거의 노비 문제에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자 태종은 도성 내외 백성에게 억울한 처벌과 불법 강제 처분을 당한 사람은 언제든 북을 치라고 이르라 라면서 다시 한번 신문고를 활용하라고 강조를 하게 됐죠. 개국 초기의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 중앙에서 파견한 수령들은 자질이 저지른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균이라는 밀양 군수가 지역 민 4명을 이유 없이 때려 죽인 사건도 벌어졌죠. 그런데 이 우균은 형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고 오로지 파면에 그쳤습니다. 이렇듯이 수령의 비리에 대해 중앙정부의 처분이 미봉책에 그쳤습니다. 그러자 지역 세력들이 신문고를 두드리는 사례가 급증합니다. 1410년 4월입니다. 사간원이 태종에게 개선책을 올립니다. 수령은 임금의 명을 받아 정사를 맡는 사람이다. 비록 그 허물이 있다 해도 백성은 그 허물을 숨겨줘야 한다. 그런데 간사한 백성이 수령을 고소하는 죄는 놔두고 수령만 죄를 주는 것은 잘못이다. 고소를 금지하자. 여기에 대해서 의정부는 간악하고 사나운 무리에게 징계를 할 문이 사라진다고 반대를 했죠. 이게 1410년 음력 4월 8일입니다. 조선 왕조 사상
수령 고소 금지법이 처음으로 언급된 날이었습니다. 태종은 사관원의 개선책을 거부했습니다. 신문고를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억울한 처벌과 불법 처분까지 신문고를 두드리도록 신문고 기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방 토착 세력이 신문고를 두드리는 대신에 수령과 결탁해서 함께 부패를 저지르는 공생범죄가 빈번해진 겁니다. 수령 권한도 강화됐지만 그 강화된 권한을 이용한 부정부패가 오히려 은폐되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 속에서 태종이 물러나고 세종이 등극했습니다. 세종이 즉위하고 2달 만인 1418년 10월 사헌부에서 또 다른 입법안을 내놓습니다. 법을 제정해서 삼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건의하죠. 윤리에 반해서 아비와 남편, 상전을 고소한 사람은 법률로 처단하라고 세종에게 상소로 건의합니다. 세종은 의정부와 육조 판서 연석회의에서 이 안건을 올렸고 이 사람들의 의견을 좇아서 윤리의 입법화에 동의합니다. 이로써 고려 왕조 때는 경전에서나 볼 수 있었던 상하, 존비, 귀천, 장류의 구별이 현실 세계를 활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6월 21일 강직한 예조판서 허조가 새 왕에게 수령에 대한 고소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왕은 이에 대해서 옛 법을 함부로 고칠 수 없다고 했고 우대원 이수는 탐관오리를 놔두면 백성에게 화가 미친다고 반대했지요. 그런데 세종은 이들에게 술을 먹여서 논쟁을 가라앉히면서도 허조의 주장에 그 또한 그렇게 여겨 상께서 역시 그러하다고 맞는 바가 있다고 여겨서 각 관청이 금지법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심정적으로 허조의 주장의 절반쯤은 기울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백성이 수령을 고소하는 행위는 공식적으로 금지됩니다. 1년이 지난 1423년 백성의 억울함이 곳곳에서 감지되자 세종이 대책회의를 엽니다. 병조 참판 최사강이 말합니다. 관찰사가 수령의 비리를 적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공조판서 황상은 아예 금지법 폐지를 하라고 노골적으로 주장을 하죠. 그러자 회의석상에 있던 당시 이조판서 허조가 그렇게 되면 중국처럼 소송 사태가 날 수 있다고 폐지 불가를 주장합니다. 듣고 있던 사이종이 결론을 내립니다. 법에 폐단이 생기면 그때그때 대처하자고요. 세종은 법을 그대로 놔두고 각 지역에 관리를 보내서 민생 문제와 수령의 비리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수령 고소 금지법 보완을 시도했습니다. 법 규정과 달리 수령을 고소한 백성을 처벌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는 계속 금하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장만은 허용한다고 금지법을 완화를 했죠. 하지만 원천적인 문제는 풀릴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1437년 사헌부가 관리기강 확립책을 내놨습니다. 그중에 고소금지법 폐지안이 들어있습니다. 탐욕한 관리는 법을 믿고 위험을 세워 마음대로 백성을 침해하는데 백성은 입을 봉하고 숨을 죽이며 원망을 품고 하늘에 호소한다. 이제부터 재물을 탐하고 정사를 어지럽게 하며 백성을 사납게 하는 일에는 모두 고소하게 하기를 허락해서 억울함을 표기하시라. 1437년 6월 1일자 세종실록 기록입니다. 세종은 이후에 지방의 관원을 파견해 수령과 감사의 횡포를 조사하라고 명합니다. 하지만 수령 고소 금지법 자체에 대한 폐지 건의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실록 기록을 찾아보니 300년 뒤인 숙종 때까지도 어전회의에서 언급되면서 백성의 억울함 호소에 제동을 거는 장치로 작용했습니다. 건국 초기 무질서한 시스템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 엉뚱한 방향으로 굴러가 버린 것이요. 여기까지가 세종이 합법화한
수령 고소 금지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종을 성군으로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존경을 합니다. 한글을 만들고 과학 시대를 열었고 애민 사상을 펼치며 실천을 했던 그런 왕, 그런 지도자로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정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느슨한 팩트들이 모여서 한 사람, 한 시대를 구성을 하죠. 세종시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있었던 시대 상황에 맞게 혹은 그 시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이 항상 역사적으로 옳지만은 않았습니다. 세종 또한 사람이었고 사람이 내린 선택과 결정에는 늘 오류가 있기 마련입니다. 수령구속금지법, 세종이 저지른 역사적인 대실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박종일의 땅 역사입니다.